전 국립외교원장, 여기 이제 외교관들을 가르치는 곳의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어났었는데 네. 뭐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2022년도를 정치적으로 한번 좀 쭉 한번 훑어주신다면 어떤 한 해였을까요? 뭐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듣던 얘기들이 등장했죠. 전쟁, 네. 그다음에 지정학, 그다음에 각자 도생 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지금의 화두들입니다. 뭐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국제정치학자들은 탈냉전 체제 끝났다. 네. 탈냉전 체제니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된 지 딱 31년째 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났는데 탈냉전 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개방적이고 세계화의 시대였는데 이제 그게 전쟁으로 인해서 끝났다. 이제 물론 이게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탈냉전 체제, 국제 협력 체제는 깨졌다. 그리고 각자 도생, 국가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시대를 진입하고 있다.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올 한 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블록화. 네, 서방, 진영화, 그렇죠. 네, 뭐 진영화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타격받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렇죠.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걸 미국이 사서 써주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물건 만들고 물건 팔아서 좋고 네. 미국은 싼 가격에 물건 이렇게 공급받아서 인플레이션도 발생 안 하고 좋고 근데 이게 확 깨져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미국이 물가가 10%가 올라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생인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한번 그런 시대를 겪어보셨죠? 아닌가? 원장님이나 박사님은 한 번씩 난 뭐 하고 싶은 말 생각 없어. 말 안 할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계속 쭉 예, 계속 갈 그렇게 거라고.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사실 미국과 함께 세계화 질서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분업화가 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급망이 잘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중국이 세계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만큼 싼 값에 공급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죠. 팬데믹을 하면서 서구 국가들이 이 마스크도 마스크도 못 만들었죠. 함부로 맡길 네. 게 아니구나. 그래서 네. 전략적으로 국가가 챙겨야 된다. 이거는 반시장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전략 작품은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로 들어가야겠다라는 네. 거고 거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경제 논리는 따돌릴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서 중국을 안 치겠다, 깔아앉혀버리겠다는 것이 같이 엮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고 소위 말하는 경제 안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 경제 안보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관세 장벽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고 정치 논리가 앞으로 지배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이런 거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약간 그 관과했었던 것이 정치 논리는 시장 논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돈 앞엔 장사 없다. 2018년도에 미중 갈등이 일어날 때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저러다 말겠지. 왜냐하면 저렇게 미국 관세 때리면 관세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가격이 높아질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걸 또 해버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올해 못 갈 것이다. 네. 결국 경제가 문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2021년에 미중이 저렇게 격화됐을 때 미중 무역액이 사상 최고입니다. 7,500억 달러입니다. 네. 그 이쪽이 이 상반성이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얼마나 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더 때릴 거를 보세요? 아니면 가다가 말 거를 저 보세요? 때렸다 놨다가 할 겁니다. 계속 간다?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네, 때렸다가 G20 발리에서 갑자기 분위기 좋아졌죠. 네. 약간 톤 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선거가 지나갔기 때문이죠. 만약 대선이 다가오면 네. 다시 때릴 겁니다. 또 때리겠죠?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혐오도가 83%입니다. 네. 그럼 어떤 정치가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좋은 무기를 쓰지 않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일단 중국을 누르고 보겠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경제적으로는 그거는 앵글로색슨은 원래 그런 종족이니까 자기의 왜 종족까지 나오니까. 앵글로색슨 종족 자체가 여태까지 자기의 한 4, 50% 올라오면 일단 2등을 패고 보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방이었던 독일, 일본도 다 팼던 거 아니에요. 네. 독일, 일본 다 팼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네. 통화 한 방에 날라가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자기 최대 우방들이었는데 아직도 최대 우방이고. 근데 이번에 보시면 킹 달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독일도 흔들렸고 영국도 흔들렸잖아요. 그 미국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방국이나 동盟국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방이 없는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 전가가 된 결과적으로 전가가 된 거고. 그렇죠. 그거 아니고 80 몇 년이었죠? 그거는 플라자 합의요. 네, 플라자는 그냥 아예 때려버린 때려버린 거니까. 거죠. 이번에도 뭐 사실 달러가 이렇게 강할 때 뭐 페드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유럽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 그냥 방관했지 않습니까? 그거 항상 볼 그렇죠, 때도 뭐. 사실 저는 와, 저래도 되나? 지금 LNG 보십시오. 네. 원래는 어떻게든 유럽 국가들이 비상 체제로 돌아가는데 LNG 내년에도 저렇게 미국한테 받아가지고 저 비싼 걸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한테 받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결국 지금의 유럽의 단일 대오도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미국도 지금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략 비축료 풀은가 다시 세워놓으려면 안 된다고 그러긴 하던데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뭐 장기적으로는 플로리다 앞에 석유 채굴권을 허용을 해줬다 그러지만 그게 나올 때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 몇 군데를 해보면 뭐 일본은 굉장히 우방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뭔가 이제 중국과도 가깝고 미국과도 가까운 나라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중국하고 가까워요? 아 중국이랑 아니 무역 파트너로 아, 그 미국은 가까워? 나 양쪽도 안 가까운 미국은 또 거 미국도 같은데. 주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네. 미국이 생각하는 자기 편 우방국과 동맹국의 숫자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60개가 좀 넘어요. 너무 많은데요? 아니 보통 동맹은 많지 않죠. 한국, 네. 나토, 일본 정도인데 우방이라면 사우디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는 동맹이 아니지만 다 우방국으로 좀 분류합니다. 그래서 에어라인스 앤 파트너스하고 딱 수거처럼 늘 나와요. 네. 그걸 이제 중시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책인데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가 120개국입니다. 아, 두 배쯤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근데 이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고 교집합이 한 50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중국, 네. 안보는 안보는 미국이라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사실은 불균형적이지만 네. 세계 한 50개국이 사실상 이 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의존도가 한국 굉장히 높고 그게 미국은 옛날에 소련하고 할 때는요 딱 진영이 분리돼서 따로 살면 됐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미 세계가 중국에 중독돼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을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떼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쿼드는 인도를 불러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네. 우리한테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IPEF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네. 프레임워크예요. 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먹거리와 중국과의 대결에서 제일 중요한 게 BBC잖아요. 바이오, 배터리, 칩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개의 경쟁력을 다 갖고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걸 독일도 다 못 갖고 있고 네. 일본도 못 갖고 있고 대만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한국의 투자를 받는 것이 한국한테 가장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새 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쿼드에 가입한다고 했다가 미국은 오히려 쿼드는 거절하고 한국에게 바라는 건 이 BBC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IRA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한테 뭐 잘해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올해 바이든 대통령 와서 공장 약속받고 뭐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약속받고 땡큐 하고 갔는데 저희는 IRA로 그러니까요.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미국의 방식은 바로 직접 기업을 상대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우리는 그러면 사실상 중간에 들어가지고 보호막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네. 예를 들어서 IRA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이 정보를 접하고 미국 내가 아니라 북미라는 걸로 확대시켜가지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투자할 때 걸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 만들 때는 우리한테 보조금을 한다는 것을 미리 조건을 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1일 날 우리나라의 BBC 기업의 대표 빅 기업들이 미국한테 향후 10년간 대부분의 MOU를 다 허락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미국 이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자꾸 우리가 가가지고 고쳐라 하는 게 힘든 거죠. 힘들죠. 그 전에 했어요. 사실. 그럼 근데 지금 네. 문제는 이제 자동차가 제일 심각한 그렇죠. 문제인 자동차가 거고.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줄 건 주고 받을 건 없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게 네. 그럼 우리가 또 배터리나 이런 회사 가서 차리면 미국 시장을 먹는 거니까. 아 그쪽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미국 시장을 근데 먹는 반도체는 거니까. 문제예요. 이건 이제 네. 반도체는 문제예요. 반도체는 지금 1년마다 계속 반도체 빼봐는 미국의 그렇죠. 장비와 기술을 썼을 때는 중국에? 중국으로 들어가지 네. 않는다는데 네. 이것도 미리 사전에 뭘 받아놔야 되느냐 하면 기 투자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받아내야 돼요. 그럼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할 거예요. 그걸 안 받아내더라도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칼자루를 또 진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정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좀 약간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약간 반도체 공장 짓는 거랑 자동차 공장 짓는 거 약간 딜레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은 못 기업은 하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기업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중간에 정부가 이제 정부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껴줬어요. 정부가 딜을 전체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FTA 하듯이 네.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의 조건들은 한국은 그러면 우리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수도 있는데 중국이 지금까지는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네. 한국이 더 이상 가망 없이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제일 약한 고리가 되잖아요. 그것들을 그럴 걸 생각하면 기투자된 것들 그리고 첨단과 비첨단을 나눠서 첨단은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소위 말 가드레일을 쳐야 되는데 가드레일을 안 치고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투자 후에 만약 안 하겠다는 건 훨씬 어렵죠. 그러면 미국에서 당장 반발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덜란드도 ASML 그러니까요. 뭐 EUV 말고 DUV는 뭐 맘대로 하겠다 그랬다가 미국한테 미국이 끌려가지고 또 DUV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네. 했죠. 결국은 뭐 맞아 두들겨 맞죠. 네, 두들겨 맞고 결국은 굴복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굴복이죠 뭐. 미국의 말을 듣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은 우리는 또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에 IR이 뭐 저희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우리 뭐 규정을 좀 바꾸든지 네. 뭐 시행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 한국은 좀 3년간 유예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데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더라도 반도체나 다른 쪽에서 불똥이 튀지 않게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정상회담 저렇게 할 때 과연 정상회담에서 미국한테 책상도 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안보 문제, 북한 문제, 한미동맹 문제가 앞에 딱 막혀 있으니까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도 우리의 실리를 위해서 미국도 치열한 협상의 대상이라는 인식 변화부터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동맹이란 말이 좀 이해는 가요. 네. 긴밀하던데 경제동맹이란 말은 결국 동맹이 경제 논리를 뒤엎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미국이라도 우리가 손해보고는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 논리가 들어가면 한미동맹이 들어가면 안보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 우리 손해봐도 된다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인도가 되게 부럽다고 생각하다기보다는 올해 인도가 러시아 산업을 엄청 샀잖아요. 인도는 올랐어요. 제3세계 맹주 아니야. 제가 강연 갈 때마다 인도가 이렇게 외교 잘하는지 몰라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인도도 지금 국경에서 중국이랑 싸우고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죠. 주먹 싸움 하고 아니, 있잖아요. 총 못 쓰고. 그러니까 인도도 옛날에 제3세계 이런 내고 맹주하던 나라인데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요. 네.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요. 쿼드에 집어넣느냐면요. 네. 미국이 생각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품을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구가 비슷하죠. 네. 더 많아집니다 내년에 네. 중국보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과 맞대고 있어서 미국 편만 되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그걸 역이용한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저렇게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도 미국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새 바이든이 쿼드에 대해서 심드렁해졌어요. 생각만큼 인도가 안 움직여줘가지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거 러시아한테 제재하라니까 안 했죠. 네. 안 해가지고 국제 유가의 3분의 1로
지금 그렇죠. 수입을 수입하고 받고 있어요. 있죠. 예. 인도는 이제 원유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실리를 그럼요. 찾고 그러면서도 푸틴한테 가서는 전쟁 관두라고 호통치잖아요. 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도체 있잖아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국가가 지도자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차이인데. 그 차이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보나 아니면 이 첨단 산업 뭐 예전처럼 우리가 뭐 이제 가내숭어범이나 섬이나 이런 거 만드는 국가가 아니고 반도체, 배터리 이런 국가를 그런 걸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한테 좀 달랄 건 달라고 하고 중국한테도 사실 중국한테도 2010 사드 이후부터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쪽에 산업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 답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의 제조업 경쟁률 세계 3위거든요. 아 대한민국 예, 대단합니다. 독일, 네. 중국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BC에서는 이걸 다 갖춘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거든요. 네. 적어도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미중사에서 우리 없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못하고요. 우리 없이 미국이 반도체 부분이나 이 BBC에서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기술 사이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리스크로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강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올 한 해 경제 쪽에서의 화두도 블록화였거든요. 약간 뭐 우리는 이제 줄 서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블록화되면 어디에 줄 서야 되냐? 뭐 자동차 팔고 뭐 공장 뭐 2차 전지 팔고 이런 미국에 줄을 서야 되냐? 아니면 지금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대중 적자가 중국이 안 좋아지니까 대중 적자가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되는 게 또 굉장히 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디에 또 줄을 잘 서야 제가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네. 편 안 편해지잖아요. 아. 편을 정하면 편해질 것 같아서 편을 정하는데 편을 정해지면 이러면 편해요. 미국이 5년 내로 미국이 이긴다. 네. 중국을 완전히 제압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미국에 붙어야죠. 아니면 중국이 5년 내에 미국을 떨치고 추월한다. 그럼 중국에 붙겠죠. 근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최소 30년 간다. 200년까지도 간다.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중국이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주춤은 하는데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아,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DVC,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참고 견디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폰 같이 쓰던 스마트폰을 쓰다가 벽돌로 돌아가도 중국은 그거 쓰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물가 다 뛰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이 나서서 중국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제가 중국의 고위 관리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우리는 맷집 게임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어느 네. 한쪽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인도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줄 서기를 바라고 있고 야 너희는 또 우리 쪽에 서야지 근데 이제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예전에 한번 뭐 사드 문제 때 그거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뭐 연예인이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이 지금 저희는 싹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균형이란 말 자체는 왜곡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네. 어떤 진보 정부도 미중 사이에 균형한 적이 없어요. 그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늘 한미동맹을 이기는 진보는 한국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미국이 중심이었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였는데 저는 마찬가지 인도도 미국이 우방국이면서 자기 실리를 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을 말을 전적으로 안 듣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 당연히 한미동맹이 근본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미국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미국하고 이게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치포라든지 IPF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속도 조절도 하고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울면서 디테일로 잘라 들어가야 되는데 다 그냥 휙 올라타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편을 딱 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할 것만 딱 해서 줄 거 주고 받아낼 거 받아내고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중국은 압니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갈 걸.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버텨내고
중국을 봉쇄하는데 앞잡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노력을 중국은 알아요. 그 정도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가치가 있죠. 아직 남아있지. 그런데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이 미국 쪽으로 갔다고 하는 순간 한국이 제일 약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막 나한테 못 해주는 사람이 계속 막 못 해주다가 한두 개 이렇게 딱 넘겨 뭐 이렇게 잘해주면 그때 약간 호감이 확 높아지는 것처럼 이제 뭐 중국도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갈 거 알고 있지만 몇 개는 그래도 너희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줄타기 하는. 사드 관련해서도 중국 내부적으로 좀 일종의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사드로 너무 미국 쪽으로 밀어붙였다는 자체 판단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 지금 중국이 거의 포위당했다시피 했으면 한국이 조금이라도 중국 쪽의 입장을 약간이라도 변호해주면 이것은 한국을 지켜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한국에다 이제 전략을 잘못 쓴 거는 사실이죠. 예, 잘죠. 그게 한국 사람들 마음을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잘 많이 당신들이 잘못 그거 진짜 큰 실수다라고 얘기하죠.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예, 우리도 80%입니다. 네. 네, 똑같아요. 우리도 그 중국 전 세계적으로 다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뭐 중국이 그 대외 정책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정책도 있어요. 호주도 다 마음 다쳤죠. 다 마음 그렇죠.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이 좀 지금 실수가 좀 컸어요, 중국이.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중국이 진짜 세계 패권을 노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했을 거다. 세련되게 했어요. 오히려 패권을 노린다는 것은 미국의 이 프레임이지 중국이 하나도 세련되지 않잖아요. 하나도 대국답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스스로 말하듯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거칠다 보니까 세계 여론의 미움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IRA 이야기가 좀 나와서 조금 더 미국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야 이거 얼마 못 가겠네 지지율 보니까. 근데 이번에 중간 선거가 굉장히 크게 예상을 벗어났어요. 잘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그럼 바이든 정부가 사실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과거에 바이든 정부가 또 길어지진 않죠. 임기는 정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재선의 재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재선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중간 선거 보니까 일단, 야 이거 재선도 될 수 일단 있겠는데? 재선도 될 수 있겠는데보다 네. 재선 나오나요? 지금 바이든이 나올 수 있나요? 결국 건강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유혹입니다. 아니 뭐 그렇죠. 예. 그럼 그만 못 두죠. 그만 못 들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말이 많던데. 말이 많지만 뭐 자기 집에 보낸 제 죽은 사람 어디 갔냐고 찾고 뭐. 그거 뭐 근데 그러니까 처음 당선될 때도 그런 문제 많았죠. 그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뭐 졸기도 하고 헛소리 하기도 하고. 근데 제 기억에 이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건강이잖아요. 네. 저 사이 4년을 해낼 수 있느냐. 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아슬아슬했지만 지난번에 그걸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트럼프도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네. 그 나이 문제가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는 나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지만 네. 지지율이 지금처럼 중간처럼 45% 정도가 유지되고 잘 뭔가 지금 된다 지지율 하면 좋긴 하죠. 그러면 건강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죠. 역설적으로. 그럴까요? 걱정이긴 하네. 그러면 왜냐면 시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막 계속 떼자 무슨 친환경이냐 뭐 파리규 협약도 탈퇴하고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의 뭐 정책 기조는 친환경 그다음에 반독점 뭐 금지 뭐 반독점법 이런 것들 완전 트럼프랑 너무 달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지되는지 안 유지되는지도 경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요인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바이든을 트럼프 2.0이라고 합니다. 외교에서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이 중상주의, 네. 미국의 중상주의 보호무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대로 다 받았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말은 이렇게 자유무역이라고 쓰고 보호무역이라고 읽는다. 이게 실체입니다,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우리 IRA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에 왜 승리했느냐가 실제로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낙태법입니다. 그게 미국이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들도 자기 권리를 그렇게 헌법에서 바꿔버리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게 공화당의 실책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예요. 네. 그게 남는데 근데 바이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IRA를 비롯해서 중산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만드는 그 법안이 승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러스트 벨트에 러스트를 벗겨라. 그래야 이긴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상주의는 향후 2년 동안에 자유무역이 아니고요. 중상주의 정책이 계속 갈 것이고 그거는 다음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리쇼어링이라고 미국으로 공장 가져와서 지어라. 근데 이 IRA가 그거를 그냥 바로 개선한 거고.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IRA고 뭐고 전부 다 지금 전 세계가 네. 신자유주의가 이제 거의 끝났고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탈냉전 냉전이 끝났다.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탈냉전은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지금 신자유주의 글로벌화가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게 언제 끝났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끝났다고. 2008년.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였고요. 조짐 그때부터 시작. 왜냐하면 그때 국가별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양극화가 있어서 월스트리트에 가서 난리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 잘 사는 나라가. 근데 양극화 문제가 거의 생겼잖아.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러스트벨트 갖다가 야 우리 일자리 해줄게 하고 막아줄게 하고 하면서 그게 지지가 된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일단 끝났어요. 신자유주의는 당분간 끝났고 이거는 당분간 못 갈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새롭게 냉전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탈냉전 정도 상태에서 한쪽에선 치고받고 한 손으로는 악수하고 한쪽으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상태가 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안 잡혀서 혹은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신냉전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신냉전은 미국의 정치가들의 계획이지 신냉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공급망을 미국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건 7,500억 달러의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그렇죠. 미국이 전부 다 만약에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만든다면 미국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건데 그걸 어떻게 미국이 견뎌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힘은 오히려 내 신냉전을 이끌 만한 힘이 없어졌다. 미국은.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그러니까 다극화. 그러니까 잘 정리된 국제화가 아니고 이쪽 맹주가 브릭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아시아도 있는 일종의 각자 도생 그리고 진영화 말씀드린 여러 개의 진영이 많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패권이 잘 정리돼 가지고 지금 유엔이 유명무실하죠. WTO 이미 죽어버렸죠. WHO 조롱당하죠. 국제기구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문제고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요. 꼭 미국이 지금 친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지금 사실 친환경 쑥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오히려 LNG라든지 석탄 완료가 오히려 생기는 걸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나빠지면 기후변화를 진전을 못 시킵니다. 합의를 못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채팅창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위안화의 기축 통화 가능성이 있는지 시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의 패권의 힘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뺐는데도 사실 그렇게 러시아는 충격을 좀 많이 받는 그때 당장 러시아 망한다 그랬거든요. 경제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위안화의 기축 통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통화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네. 자기 직전에 미국에 도전했던 게 바로 통화 공격에서 날아가서 네. 중국은 두 가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20% 아래로 내리고 통화 의존도를 10% 아래 내리는 거고 이게 다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지금 빈살만하고 친해졌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도 지금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그 중동에서의 지역 패권이라는 사우디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옛날보다 못한 건 사실인데 위안화가 기축화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수세적으로 미국의 달러 의존도, 그러니까 중국의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달러 패권은 약해지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독 파이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것도 통화도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고 옛날처럼 그렇게 작동을 안 할 것이라는 거지만 바꾸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전처럼 달러만 가지고 모든 결제를 하는 시스템보다는 달러를 주요 통화로 사용하되 몇몇은 뭐 자국 통화끼리도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네. 원래 될 기축이 것이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달러, 엔화, 달러는 원래 유로, 기본 기축이긴 네. 하지만 네. 보조 기축들이 있는데 중국이 저 정도 경제 규모면 이제 들어올 만도 한데 중국이 그걸 아직 못 만들어내는 게 전 이상하거든요. 네, 이게 네. 미국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됐을 텐데 네, 네. 그 연착륙을 못한 거죠. 중국이 외교를 잘 못한 거죠, 거죠. 사실은. 네. 보조 기축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견뎌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을 대체할 정도의 대안은 아직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이긴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200년은 걸릴 거라고. 그렇죠. 200년이면 이게 바이든 정부 이야기하다가 조금 뭐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뭐 아까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 2.0이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미중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미중 갈등 때문에 뭐 코스피 지수는 1900까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올 뻔했는데 그러면 이 미중 갈등이 계속 좀 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2023년도에는 보고 계십니까?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년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인데요, 차관급인데 이분이 이제 차이나 차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 이 사람 책임다 해서 차이나 차르라고 부르는데 그분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 격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 하면 중국의 사면임과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딱 제가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G20 발리에서 생각보다는 대만 문제도 약간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봉합하고 기후변화도 협력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약간의 갈등 요소는 잠재되어 있지만 톤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의외로 미중이 덜 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2024년으로 가서 선거 시절을 가고 네. 또 중국도 내부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중국도 결국 대외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 대내 결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국제 정치는 각자 도생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국내 정치가 외교를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이 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망하시려면 중국의 내부 상황, 미국의 내부 상황이 제대로 안 돌아가야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지 내부적인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꽤 많죠. 저는 이 상황에서 한번 중국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애널리스트들을 모셔놓고 경제적으로만 계속 풀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올해 1년 내내 틀렸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코로나 봉쇄 풀어줄 거다. 뭐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풀어줄 거다. 뭐 3년인 그거 확정되면 풀어줄 거다. 근데 계속 안 풀어주다가 최근에서 이제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인민들이 지금 뭐 소비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그다음에 산업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코로나 봉쇄를 했었던 이유. 그다음에 지금 막 급속도로 갑자기 코로나 또 막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원래 사면님 한번 풀어줄 거라고 떠들던 사람들 많았는데. 엄청 많았는데 그 당시엔 3년인 결정돼 그게 아마 10월 말이었죠. 10월, 11월 결정. 10월 말이었는데 12월 달에 더 강하게 봉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경제 충격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를 푼 이유 내년도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3년이 안 풀면은 이게 네. 중요한 시진핑의 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풀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왜 바로 안 풀었냐면 이제 예상 이거를 백신을 다 맞춘 다음에 3월에 푼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임과 관계없이 지나고 나서 3월이라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임계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폭발이 됐거든요. 그렇죠. 데모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 정도는 누가 봐도 3월에 풀 건데 이걸 3월에 안 풀고 몇 달 땡기라고 했다고 그걸 천안문 때처럼 진압을 하면 이거 완전히 벌집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땡겨버리고. 그렇죠. 그 소요가 큰 영향을 한 겁니다. 국민들의 소요 사태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를 계속 좀 봉쇄를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갈 거다. 가겠죠. 네. 이미 이제 그 외국인들도 그렇게 다 이미 풀어버렸기 이제 때문에 보석 이제 더 완화해버렸죠. 이상 막을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이제 뭐 의료 아직도 시스템이 나이 뭐 드는 그만큼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뭐 사실 근데 뭐 통계 백신도 다 못 맞춘다. 못 맞추고 이제 언론 통제하면서 가겠지만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죽으면 또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시장을 굉장히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들, 대만과의 관계 막 그런 것들 건드리면서 사실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적인 불안으로 막 커지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다 호사가들의 얘기인데요. 네. 중국의 그러니까 이 미국의 타임라인하고 우리의 타임라인하고 중국은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진짜 길게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200년까지는 안 보더라도 자기들이 미국에 도전할 시기와 또는 추월할 시기는 적어도 3, 40년 또는 5, 60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습니다. 통일도 대만 통일을 늘 하던 말이었어요. 대만은 통일해야 되겠다. 대만은 그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내정이라고 얘기하고 뭐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도 통일하겠다는 얘기는 늘 있어 왔는데 갑자기 미중이 나빠지고 펠로시가 가고 하니까 중국이 때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국 절대로 안 때립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은 앞으로 최소 20년 합니다. 또는 25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아직 앞으로 20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네. 20년. 그러면 20년 갈 동안에 모든 것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통일이라도 하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레거시가 뭐냐면 마오쩌둥은 건국이고 덩샤오핑은 경제잖아요. 그럼 자기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이 통일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대만을 그걸 그대로 가져가.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펠로시 갔을 때 대만이 오히려 조용했잖아요. 괜히 미국이 자극할 때는 대만은 오히려 오그라듭니다. 우크라이나 침공당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키신저가 얘기했고 저는 동의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대만 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미중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사실 그 활용해서 위기를 약간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얘기야 또? 2018년도에 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네. 뭐 나오면서 그때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랐어요. 네. 그때 뭐 현대 건설이 2018년이면 평창 올림픽 할 때인가? 이거 그렇죠? 2월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회담, 그다음 네. 판문점 회담, 싱가포르 회담, 평양 간 것까지 그것까지. 이게 거의 한반도 평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때죠. 그러면서 막 네. 뭐 북한 통일이 되면 이런 종목들이 좋을 거야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싹 사라졌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연일 미사일 쏴요. 연일 미사일 쏘고 네. 뭐 이번 주엔 드론이 날아갔다 오고 북한과의 관계는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평창부터 2019년 하노이까지 1년간이 최전성기였죠. 소위 말하는 평화 무드가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당시에 핵무기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북미 수교를 하고 개방을 할 것이냐의 선택이었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실패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게 그 옵션은 사라진 겁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그렇게 선언을 했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서 자력갱생과 핵무력 강화 이게 지금 국시예요. 북한의 국시입니다. 핵을 더 강력하게 해서 억지력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겠다. 이게 북한의 안보 정책이고 자력갱생은 경제 정책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계속 갈 것이고 향후에도 일부 언론에서나 그 전문가들이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도발한다. 그거 다 날조된 구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네.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북한은 향후에 언젠가 미국과 자리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네. 자기의 그러면 억지력을 쌓아놓으면 억지도 되지만 이게 나중에 협상할 때 다 자기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 3년, 4, 5년 동안 북한은 자기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이지만 네. 북한으로서는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최근 들어서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네.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대한민국에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얼마 전까지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뭐
외국인들이야 이제 한국 놀러 오면 야 너희 나라 괜찮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었지 그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 동안에 그걸 너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둔감해진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은 조금 저는 위기가 그 위기로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17년이 2018년으로 가느냐, 2017년이 2010년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가 있었어요. 네.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네, 네. 2018년도는 2017년에 전쟁 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말폭탄을 교환하면서 마치 코피 작전도 나오고 전쟁 날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그게 지금 2023년이 그런 거에 유사하다면 2024년이 2018년처럼 대전환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 2010년처럼 국지전에 충돌이 올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봐요. 국지적 연평도 왜냐하면 포격처럼 그때는 미국과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켰고 한국은 나름대로 중재하고 전쟁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막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있어서는 뭐 안 될. 그래서 제가 같고요. 월이 아니라 네. 워할 때다. 워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는 전쟁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급망 문제도 생겼고 유가도 너무 올랐고 뭐 우크라이나에 뭐 밀 이런 것들 많다 그래가지고 뭐 식료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가장 큰 가슴 아픈 2022년. 2022년 식용유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식용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시는 분들 중에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인플레이션도 끝나고 뭐 이런 뭐 경제 위기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2023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정말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끝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쟁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한국을 닮았다예요. 우크라이나가. 거긴 동서로 나눠져 있고 실제로는 러시아와 싸우지만 동쪽은 거의 러시아와 인종적으로도 똑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산 세월이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동족 상전이에요. 그 말은 동서독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통일이 훨씬 쉬웠잖아요. 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남북한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대국들은 우리가 그때 소련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하나의 완충지대를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전범이라면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갈라졌을까요?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완충지대가 되기를 원하는 강대국들의 계산법이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했던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정복을 당하면 또 경계를 나토와 러시아가 경계를 하게 되고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또 경계가 바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경계가 붙기 때문에 여기는 강대국들은 여기를 분쟁 지역화하는 게 전략적으로 제일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제일 저항할까요? 젤렌스키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리미아까지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뭐라 그랬었겠대요. 한국은 우린 분단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린 북질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휴전협정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휴전협정 당사자에 우리 못 들어갔죠. 그렇죠. 휴전협정은 중국, 미국, 북한만 했습니다. 네. 그거와 유사하게 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거부하는데 강대국들은 전쟁이 지치면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종전이라도 하는 게 낫고 네. 또는 아니죠. 휴전이라도 하는 게 나은데 그거를 하려면 역설적으로 모두가 지칠 때까지 소모전을 가는 거죠. 한국 전쟁이 3년 2개월 1개월 2일인데요. 네. 인천 상륙작전이 145 때 다 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에는 휴전 협상하면서 동부전선, 서부전선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호전으로 죽어갔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50년대 그냥 소총으로 싸우고 근데 지금 이게 현대전인데 이렇게 길게 보십시오. 근데 말만 나오지 러시아가 핵을 쓸 수 있습니까?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러시아는 이걸 제한전쟁으로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아니고 전면전이 아니고 제한전,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전이라고 그러죠. 네. 이번에 전쟁 얘기를 자기도 한번- 모르고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전쟁을 했는데 여전히 제한전쟁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의 희망과는 좀 다르게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세상이 더 빨리 지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이 계속 LNG를 저렇게 받고 내년 겨울도 견딜 수 있냐 이런 압박이 커지면 그 우크라이나를 적어도 2014년에 완전히 하진 않더라도 그 동우크라이나를 자치권을 인정하는 정도로 압박을 하겠죠. 23년에 내년에. 그렇죠. 네, 내년에. 내년에. 예, 2014년 민스크 협정이 그겁니다. 러시아는 그 정도만 받아들여도 휴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민스크 협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힘들죠. 계속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협정 다 도장 찍었더니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때리니까 거기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지칠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못 도와준다는 말이 나오면 우크라이나 혼자 못 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약속이 희생이 되는 거죠. 약간 좀 슬픈 이야기네요. 전쟁을 겪은 아니 우리나라. 근데 뭐 슬픈 네. 얘기긴 한데 이게 참 불행한 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편도 못 쓰고 중국 편도 못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딱 그 이유잖아요. 적경지대에 있는 나라라는 이유잖아요. 정확하게는 어느 편도 못 쓰기 힘든데 우크라이나도 똑같죠.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뭐 이미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상태로 그냥 질질 끌고 간다 그러면 경제에 뭐 영향이 있어요 이제? 반영될 거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쪽에서는 이미 약간 이거는 상수고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게 뭐 예를 들면 항상 제일 걱정했던 거는 푸틴 그 큰 형님께서 네. 체르노빌 터지듯이 지금 그 무슨 큰 핵발전소 무지개 큰 데 하나 있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 거기 때릴까봐 자포리자인가? 네네네. 그것 때릴까봐 나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는 거 보면 그냥 별 충격 없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싶은 문제는 생각이 2024년이 푸틴의 선거입니다. 아, 푸틴이 그 선거까지 중간에 진 채로 또는 거의 진 것처럼 협상은 안 할 거예요. 들어요. 절대 안 하죠. 그 전쟁이 가야 자기가 재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 24년까지 아니 그 지금 막 이렇게 징집하고 그런데 지지율이 근데- 올라갈까요? 한 70%까지 가다가 지금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쟁을 멈추면 완전히 망합니다. 거의 망하죠.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자전거를 멈추면 넘어지듯이. 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이게 푸틴이 저 동력이 오래가기 힘들다고 또 얘기하는 예, 사람들은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푸틴 낙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사이에서는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그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거든요. 이게 생활 물자가 없으니까 중소도시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 시진핑과 푸틴이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사실 악재죠. 사실 근데 왜 그들은 모르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다 모르겠어. 근데 전쟁을 하면 일단 그게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오래 갈수록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로 좀 주목을 해봐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굉장히 큰 글로벌. 원래죠, 그건 원래인데. 하여튼 내년이 되면 작년이죠. 그렇죠. 2021년도 네. 연말부터 이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꼽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이게 전쟁으로 간다면, 전쟁으로 간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 그럴 만한 글로벌 이슈가 좀 있을까요? 결국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다시, 여전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미중 갈등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고, 미국은 지금 일단 반도체가 중국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공세가 얼마나 될 것이냐가 저는 가장 아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전쟁도 좀 그리고 끝나고 한반도요.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에 네. 국지전이 안 나야 되는데 그 문제입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 우리나라도 평화에 좀 일조하기를 기원을 좀 해보면서 정치가 워낙에 올 한 해 괴롭혀서 올해 마지막 시간은 우리 한동대학교 김주영 교수님을 모시고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